어쩌면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폭락 시장이 연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가 댄데크 오늘은 제가 부동산 대폭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제가 많은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니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하면서 자기의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당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12년, 14년도에 그 침체기 때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했다면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미분양 물량들을 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시드머니를 활용해가지고 갭 투자를 했다면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맹신, 확신, 그리고 주택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상승을 외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 찐팬분들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2012년도, 13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평가 구간 또는 대세 상승론을 맞게 되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사게 되면은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2008년도라든가 1997년도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신 분들, 그때 직접 일선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부동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찐팬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2003년도에 이제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제가 2003년도에 들어갔을 때 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하락기가 왔었던 2008년도의 부동산 시장, 2008년도부터 2012년도를 거쳐가지고 대세 상승기 직전에 이제 2014년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제가 느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의 부동산 투자 플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맞으신 분들은 부동산 불패를 맹신하고 있어요. 맹신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만약에 부동산이 오르냐 내리냐 두 개만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 곡선을 가져가더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조차도 만약에 시장 경제 상황에 의해서 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의 폭락장이 온다면 2008년도와 같이 제가 겪은 1997년도에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제가 부동산에 2003년도에 진입을 하면서 2007년도 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무피라 그러죠.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1억짜리 부동산을 있으면 대출을 90%를 껴서 삽니다. 그러면 내 돈이 1,0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월세로 받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레버리지를 100% 활용하게 된다면,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면 내 돈 들이지 않고 무피의 부동산을 내 것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경매 같은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그 대출 비율은 7%, 8%, 9%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2003년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오죠.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2008년도의 장은 이제 침체기의 장이 왔을 때였고, 2003년도에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1997년도에 IMF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많은 명태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돈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상가 창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상가 창업에 컨설팅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가 지나면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햇볕 정책을 치면서 이제 그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 조세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조특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세금에 대한 완화를 펴게 돼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쫙 지금과 같이 오르는 시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경매장에 갔을 때 2004년 5년도에 경매장에 갔을 때 그때는 애기 엄마를 진짜 업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왔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혈안이 돼 있었고, 지금과 같은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냥 샀어요. 계약금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2007년도까지 큰 폭으로 쫙 오릅니다. 또한 2005년도 이후에는 뉴타운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그 재개발의 빌라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청약에 대한 부분들에 사람들이 다 몰려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호가에 있는 매물들을 갭 투자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상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승장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20대였고 20대부터 30대 초까지 그런 불장이 오면서 그런 부동산을 보면서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그냥 돈이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이제 1기 신도시에 있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을 막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84 기준의 전용 면적, 84 기준의 33평이나 34평형의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형평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소형평형을 선호를 했는데 점점 분양시장이 좋아지니까 건설사들이 대형 평수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48평, 52평, 60평대 이런 것들을 외곽에 막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만 사면은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막 매집하기 시작해요. 2채, 3채, 4채, 5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요. 오르는데 그렇게 오르는 시장 속에서 빌라도 마찬가지죠. 빌라도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뉴타운이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계속 다 오릅니다. 그러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와요.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딱 오니까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쭉 빠지게 됩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서울의 외곽 지역, 수도권은 말할 나위도 없죠. 강남의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빠집니다. 강남을 선행지표로 보고 바로 미터로 보는데 강남의 아파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강남이 계속 오르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강남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쭉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더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강남권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 평수들의 아파트들, 외곽에 있는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쭉. 예를 들면은 8억 했던 아파트 가격이 4억까지 빠집니다. 반토막이 쭉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신문이나 언론 매체들은 얼씨구나 난리 났죠. 아주 좋은 기사거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공포에 대한 그 기사들을 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4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고 7억이 되고 8억이 됐을 때는 지금 이 아파트 8억인데 7억만 돼도 내가 사고 싶어,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 가격이 4억까지 반토막에 나면서 쭉 빠지게 되면서 주변에 다 공포의 언론 매체들, 미스 매체들이 그런 언론 기사들을 내게 되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자기 돈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도 사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도 공포감에 떨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정기를 맞게 되죠. 그 침체기 때는 그때 정말 일선의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를 했냐면요, 여러분. 핵심적인 지역에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그 경매를 통해서 샀어요. 그때 당시에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경매를 사면서 그거를 월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동산들을 이제 수익형화 되면서 늘려간 거죠. 이제 그때부터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대세가 되게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평형의 원룸 형태의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지으면서 수익률이 7%, 8%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온 것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물건들에 2012년도 이후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됐고, 수익률에 많은 부동산들을 이제 사람들이 사게 된 그런 시기로 전환되게 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주택 상승에 통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늘렸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부동산의 하락기를 맞지 않은 거예요. 2008년도부터 12년도 그 정말 어려웠던 상황에 투자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시장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정기가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조정기가 왔을 때 내가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 놓지 않고 외곽의 대형 평수, 그리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 비규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택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만약에 이런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파장이 오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면은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2008년도에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도 기다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다릴 수 없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출 상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빠지니까는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환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대출 환수를 만약에 내가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이 경매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한테 생활비를 매달 주고, 우리 아이들 학원비라든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하향 국면을 맞기 때문에 나의 수입도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들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대출도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내가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 주택을 사주려고 하는 사람 역시도 이 주택을 제 가격에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아야 하는 금액,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싼 금액이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택 가격을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의 재반 여건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 분들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들 하나 두 개씩 늘려가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가격 하락장이 만약에 대폭락장이 오게 됐을 때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에 해치를 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수익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가지고 내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 창출 구간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수요가 충분한 곳에, 지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지역의 부동산들, 가격이 빠지더라도 그래도 가격 조정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주택수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외곽에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투자했을 때는 만약에 대폭락장이 오게 된다면 아마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그 시장들을 제가 겪었고, 그때 제가 컨설팅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주택을 이렇게 샀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팔아야 될까요? 지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제가 컨설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관점에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무주택자의 전략은 내가 청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택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되고 입지가 괜찮은 곳에 당첨이 됐다면 이분들은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폭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살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침체기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다 원상 회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원상 회복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부동산 가격이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버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파는 사람들은 지금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국면을 보면서 그때 일을 후회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주택자 분들한테 지금 2년 넘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 마련 한 채의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팔지 않으면 글로벌 위기를 제가 경험했지만은 두려움에 떨어도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내가 투자 전략들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두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올란 이 주택을 보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아? 당연히 맞죠.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사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를 못 합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사지를 못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자이고 대출의 활용을 못 해봤고 지금은 대출도 잘 안 나오지만 두렵기 때문에 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세를 살면서 점점 외곽지로 밀려나게 되고 월세를 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평생 못하면서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도 어려워요. 다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실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냥 피해서 돈을 모으면 되고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택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전 청약을 통한 예약권의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떨어질 때 살 거야. 그거는 투자자분들도 두려워하는 영역이에요. 투자자분들도 떨어지면 투자자분들은 더 빨리 움직여서 살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도 힘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1주택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동산에 씨앗을 심어서 여러 군데 씨앗을 뿌려놔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팩트적인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 양도세의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물론 하고 있고 최근에도 했지만은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투자처들을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부분들을 제가 하려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지방의 3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세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입지가 좋은 투자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대형 평형의 이런 주택 가격이 맹신해 가지고 주택 가격을 더욱더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만약에 주택수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공포의 장을 못 느껴봤던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맹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을 못 느끼고 2014년도, 15년도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불장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산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그런 글들을 보거나 그런 미스매치의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안 했던 분들, 무주택자 분들 또는 1주택자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조건 사면 오르는구나 부동산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장기 플랜으로 본다면 우상향이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제 생각은. 그런데 정말 2008년처럼 폭락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않거나 내가 수익에 대한 고정적인 수익이 없다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택을 팔게 되고 손실을 많이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음 플랜에 다른 주택들, 뭐 비과세를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세금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주택수를 늘리거나 이런 플랜들을 짜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무조건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연히 주택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폭락장이 왔을 때는 내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 주변의 여건이나 제반 상황들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 생길 수 있는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곳, 그리고 학군이 좋아진 곳, 학군이 좋은 곳,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런 것들이 편입될 수 있는 지역들의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죠. 막연히 그냥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면서 주택 개수를 늘리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폭락장이 왔을 때는 정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 받은 것처럼 그 분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날린 것처럼 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은 이 오른 게 무서워서 내 집 마련을 못한다? 만약에 이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더 오르게 된다면, 떨어지게 된다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1년 정도를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의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그런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폭락장이 온다고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아무런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1주택자의 투자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 같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락장이 올지 이 상승 국면이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큰 상승장에서 저 역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불장의 부동산을 보고 있고 다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08년 같이 그런 대폭락이 오게 된다면 정말 여기저기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대폭락이 왔을 때 그럼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 임성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유튜버는 과연 피 눈물을 흘릴 것이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런 대폭락이 오더라도 물론 두려움에 떨겠지만은 저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절대 팔 생각은 1도 없고요. 1도 없고 폭락 입장이 왔을 때는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들을 더 추가로 매입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과 다시 갈아타기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들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대폭락장을 겪어봤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제가 마인드셋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상황의 여건들이 어떠한 경기 상황이나 이런 변동 속에서도 제가 고정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이런 포트폴리오들,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점점점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이런 폭락장이 왔을 때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하셔야 되고 그런 기회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기회를 보면서 최적의 상황에 내가 필요한 시점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뭔지 보시면 돼요. 내 집 마련 한 채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살면 돼요. 왜? 내가 살 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가격을 회복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한 가격이 회복하는 시점에 이 주택을 팔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려봤고, 지금 많은 유튜버 분들이 무조건 가격 상승이 미친 듯이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폭락을 외치지도 않지만 무조건 상승을 외치지도 않습니다. 저는 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43살인데 제가 살아있는 순간에 분명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많게는 세 번 정도라도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이런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절대로 떨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한테 제가 지금 절대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폭락장에서도 그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원상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폭락장 속에서도 1997년도에 그 폭락장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강남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 한 채는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내 집 마련 한 채는 리스크가 없구나.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버티고 기다리면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게 책정될 수 있구나, 화폐 가치에 따라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임성배 TV 보면서 많은 분양 물량도 알려주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도 심어주는데 내가 주택 한 채는 꼭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 지출을 하게 될 거고,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게 되실 거고요. 한 채를 하게 되면은 또 제가 얘기하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아, 한 채가 답인지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두 채로 늘리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폭등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장에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주택 수를 늘리려고 하면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폭등장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폭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오르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물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지만은 이게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또 무주택자분들한테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국면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한 채 소유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의 시스템들이 빨리 봉착이 되고 완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폭락장이 어쩌면 올 수도 있겠구나, 폭락장이 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부동산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중간에 견해에서 좀 조심히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